자, 그럼 은퇴 개요부터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은퇴가 뭐냐, 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했는 책자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충실히 따라갔습니다. 자, 은퇴 패러다임이, 과거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는, 즉, 사회적 환경 변화부터 한번 좀 볼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60년, 70년대 이때는 평균 수명이 제가 찾아보면 진짜 63세, 65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85세 이러다 90, 100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60대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면 거의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케이스인데, 그게 노후 준비 개념이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30년을 살아야 돼요. 뭐 50대 뭐 그만두시는 분 뭐 40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은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단계고, 변화기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 나오는 키워드를 몇 개 보면, 이제 점진적 은퇴. 근데 과거에는 일자리를 딱 그만뒀는데, 지금은 뭐 저만 해도 이런 일을 자꾸 찾아다니잖아요. 그렇듯이 점진적 은퇴고, 또 이게 더욱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뭐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한다든지 또 전문가로서 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인생 이모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60대 이제 초반, 중반으로 접어들지만 뭔가 그 인생 이모작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평생 학습에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 챗 GPT 쓰시는 분 계세요? 예, 그건 너무 재밌죠?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묻고 싶은 거 물으면 또 사람하고 똑같아요. 챗 GPT가 근데 저도 이거 배우러 막 다니고 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거 안 통하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걸 챗 GPT에 물어요. 그걸 써먹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요. 자기가 아는 걸 확인하는 수준에서는 괜찮은.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실현, 자기가, 뭔가, 이거 거의 60대하고 한 30년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찾아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문화가 더 발달하니까 좀 더 액티브 시니어보다 더 나가는 사람은 디지털 노마드 시니어라고 해서 노마드가 이게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것까지 이제 되고 있고 또 이제 웰에이징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1, 20년 전에 웰빙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현재 잘 먹고 잘 살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웰에이징은 좀 품위 있게 늙어가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늙음에 대한. 그러다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웰다임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 뭐 상속 이런 것도 연결될 거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생활은, 자기가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행복한 그 은퇴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정적으로 보면, 아까는 이제 환경적으로 봤다면, 애들 결혼을 안 해서 학교가도 많이 늦게 돼요. 그 이제, 그것도 취직도 잘한대. 이게 이제 캥거루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 이제 붙어 살려고 하는. 그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페르사이트 싱글, 이 페르사이트라는 말이 그 기생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시 캥거루족이나 유럽에서는 키토스 이런 말 쓰고, 그래서 이렇다. 근데 얘네들이 억지로 결혼하면 딩크족이고 욜로족 이렇게 해서 이게 딩크가 다운인컴 노키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사실 떼놓고나만 이제 뭔가 더 힘들다 하는 걸 아니까 이렇게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 그래가지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즐겁게 살자 이런 문화가 있고요. 좀 더 늙어가면 이제 저런 이야기 또 되고 하모니언 다들 그 한 번씩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모니언. 그리고 더 늙어가면 이제 노노부양, 노노상속. 제가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드는데 저희 아버님이 90대, 저하고 30년 차이 나거든요. 저희 아버님 90대 중반인데 아직 멘탈이 정정하셔요. 그래서 뭐 제가 부양하는 건 아닌데, 제 여동생이 들어가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상속을 여동생인데 다 해준다. 이런 조건으로 사연자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밥에 먹고 운전하고 병원을 자주 다니고 해야 되니까 이 부양이 90 넘으시니까 운전대 놓으시고 우리가 사연자인데 그것들이 좀 케어해라. 이렇게 돼서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또 노후 상속도 일어나는 거고, 제가 이제 뭐, 저희는 상속 받을 거 없어요. 여동생이 다 가져가기로 그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은퇴의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성 리스크와 비정성 리스크, 우리가 대두되는 것들이 한 4가지 정도 보면, 소득 부족 리스크, 뭐, 당연히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다가 수익이 있다고 하면 끊기니까
소득 부족, 은퇴 준비가 돼 있어도 뭐 별로 크게 못 느끼겠지만 소득 부족 리스크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리스크. 요번에 팬데믹 끝나면서 물가가 좀 피부 느낄 정도로 올랐잖아요. 특히 외식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은퇴 준비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식사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투자 리스크. 은퇴하면 목돈을 좀 지르게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퇴직금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잘못하면 그냥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으니까, 투자 리스크. 그 다음에 주거 부채 리스크라 해서,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한 60 정도 되면 자기 집은 한 채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물론 수도권에 뭐 20억짜리 이런 집은 대출이 많이 껴 있겠지만, 은퇴할 때쯤은 빚도 다운사이징을 하든지 해서 대출을 없애야 돼요. 은퇴해서 수입도 없는데, 대출, 빚 갚는 데 쓴다라는 거는 좀 삶의 그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거에 대해서도, 계획성 있게 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점수 리스크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재무성 리스크 볼까요? 비재무성 리스크를 보면, 장수, 건강 리스크. 근데 장수가 왜 리스크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요 말을 보면, 돈 없는 장수, 아픈 장수, 할 일 없는 장수, 독거 장수. 이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자식까지 힘들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려면 자기 연금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 자식들이 저희 아버님이 군인 출신인데 공무원으로 바뀌어가지고 공무원 연금을 타니까 저희가 생활을 못해가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서로 모실라고 하고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고립 정체성 리스크는 우리가 하던 일을 좀만 해도 한 35년 똑같은 일을 하다가 회사를 딱 그만두니까 제 핸드폰에 그 리스트를 보니까 한 700개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 회사 관련된 걸 보니까 한 500개인 거예요. 한 200개만 뭐 가족, 친척이고 친구들이고 이게 회사와는 거의 단절이 되다시피 해요. 단절되다시피. 회사가 이제 그리운 거예요. 35년 정도 생활 저도 했으니까, 물론 회사는 마지막에 제가 서울에 있다가 왔는데, 회사가 그립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뭐라 그러나, 회사를 가이샤라고 그러거든요. 가이샤 스토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회사가 그리워서 회사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회사 주변의 카페, 후배들 불러내고, 그거 굉장히 싫어요. 실제 현실에 있는 사람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후배들이, 나간 선배가 전화 오면, 이 사람 뭘 부탁할까?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회사가 근처도 잘 안 가죠. 근데 완전히 끊긴 건 아니고, 그래도 또 그 중에 두세 사람은 또 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한 번씩 연락해서, 요새 회사가 어떠냐,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립 정체성,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명함 만든 거 사실 1년 전인가 저도 그런 걸 느껴서 내가 명함을 만들면 기분이 좀 좋아질 거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제 정체성을 찾으려고 명함을 한번 만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족 리스크. 이거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뭐겠어요? 또 챙겨주죠. 챙긴다든지. 자식이 빨리 독립을 못하면 그 리스크로 오고 또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자식이 해야죠. 그런 게 이제 가족 리스크고. 시간 리스크입니다. 시간이 정말 엄청 많잖아요. 회사 다니다가 보면 주말이 그리워지고 공휴일만 보다가 은퇴하셔도 한 3년쯤 되니까 오늘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될 정도로 되더라고요. 즉 시간은 자기가 한 일도 찾아야 되지만 취미 활동을 또 많이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취미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취미 활동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건강 관리 잘하고, 우리나라 그 건강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그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거 할 때 2년 단위로, 올해는 머리, 그 다음에는 가슴, 그 다음에는 배, 이렇게, CT까지 찍을 필요 없이 초음파라도 한 번씩 그 주기를 해보시면, 초음파로 나는 거 잡아내거든요. 건강을 놓치면 뭐 인생 끝나는 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기 취미 찾고 역할 찾아서 이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부모가 돈이 있고 또 자식이 돈이 있고 없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돈이 있고 자식이 돈이 있다. 이게 가장 행복하겠죠. 그래서 보면 사랑받는 노인이 되고 부모가 돈이 없으면요 자식이 돈이 있으면 홀몸 노인이 됩니다. 자식이 잘 안 찾아와요. 상식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부모가 돈이 있는데 자식이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연금 패러사이트. 아까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자식이 그렇게 바뀌고, 둘 다 돈이 없다. 그럼 애착했을 때, 무신사나 고독사. 서로 연락도 없고 막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우리 연금을, 펜션이라고 혹시 아시죠? 아, 모르세요? 연금을 펜션이라고 하고, 이거 약간 공적 연금을 담은 펜션. 펜션을 이제 개인 소득 일부를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적립해서 농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펜션이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왔어요. 프랑스에서 연금 타시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인생을 보내는 고급 숙박시설 이름이 펜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펜션 가면 밖에서 쓰는 숙박시설 좀 고급스러운데 펜션 쓰잖아요. 그죠? 그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죠. 펜션이 연금도 되고, 숙박시설. 우리나라는 숙박시설도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뉴티라고 있는데, 얘는 뭐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약간 사적 연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 걸 이제 개인이 중요한 개인 연금 성격이 어뉴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연금 역사를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 시대 때 국민들 전쟁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연금 제도가 유래됐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국민들 미술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에 와서는 영국에서 은퇴 장교들에 대한 일이고 국가적으로 이런 연금을 시스템화하는 독일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사회보장제도로 한 게 1900년대, 1935년이었고, 우리나라는 1960년대 공무원연금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3년 후에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빠져나왔어요. 국민연금이 빠져나오고, 그로부터 한 10년, 12년 지난 75년도에 상학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1988년도, 그때 시작이 됐어요. 저는 87년도에 LG 입사를 했기 때문에, 88년도부터 제 월급은, 첫째 월급은 12월 달이라서 제가 12월 달에 입사했거든요. 보다 두 번째 달부터 국민연금 계속 빠져나가는데,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소득 대체율,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소득 대체율이 높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연금 혜택을 사실 잘 보고 있다고 해요. 네. 자, 그 연금의 특징은, 뭐, 사회적인 관점, 경제적 관점, 개인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책자에 되어 있는데, 타이틀만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겠죠,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본질적 소득 보상이다. 이런 정도의,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것들었으나, 쭉 눈으로 보시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은퇴 생활에, 이런 은퇴 생활이 유명하신 분이 마이클 스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노후 은퇴 생활을 10년 단위로 어떻게 하는 것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발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재밌어요. 처음에 은퇴하고 10년은 활동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상기, 그 다음에 간병기, 이렇게 가는데, 영어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거고, 좀, 슬로우고, 좀 로고. 이게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보면 10년 단위로 65세 기준으로 해서 75세. 이렇게, 이 뒤로 갈수록 이제 뭐, 육체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외부활동 중심. 그리고, 그 다음에 실내활동 중심. 그 다음에 요양병원 생활로 가겠지 않습니까? 이 뒷생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비용이 들어갈 만한 요인들을, 큰 요인들을 보면, 이때 이제 취미활동비, 그간 못한 거고,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가자, 그런 욕심이 은퇴하면 생기거든요. 우리가 30년은 계속 배운다고,
학교와 부모님 밑에서 종식되어 있다가, 그 다음 30년 정도는 회사에 종식되어 있잖아요. 내 시간이 나를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딱 정말 60에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다. 근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취미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취미활동 비용, 또 그간 못한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자녀 부모 지출, 이건 정말 자녀가 늦게 결혼하니까 은퇴했는데 이제 뒤에 결혼을 한다든지, 또 뭐 부모 부양 문제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고. 자, 이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상대에는,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실내 활동 있었다 보면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유지 관리 비용이 정도가 이제 핵심일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이때 가서 이제 의료비용, 비용이 걱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분이 U자 곡선으로서, 비용 곡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필요비용 곡선이 은퇴 직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도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필요비용 곡선이, 그래서 나중에 본인도 플랜을 짤 때, 비용 곡선이 대략 이렇게 맞아 들어갈 거다. 노후 병원비도 예측해야 되고, 활동기 때, 이때 뭐 인생을 제일 즐겁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활동기 때. 그런 관점에서. 자, 이제 연금과 목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 연금은 우물형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무리 폈어도 매달 나오니까. 근데 이제 복관형 자산, 목돈을 갖고 있으면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떼쓰는 게, 네. 이게 이제 장단점을 보면요.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니까 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겠죠. 이거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공적인 것은. 사적인 임금도 자기가 설계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획적인, 연금이 얼마 나온다는 걸 내가 정확히 아니까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국가에서 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여러 각도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또 시장이 물가가 좀 오른다 뭐 해도 좀 안정되어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런 데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벤트가 있어 나오는 때에 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성적인 부정하다. 그 다음에 공적 연금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사적 연금은 물가 반영을 안 해줘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주택연금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주택연금도 물가 반영을 전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는 거 문제하셔야 되고요. 그럼 목돈으로 투자를 잘하면 뭐 주식 단기를 사거나 뭐 부동산 투자를 잘하면 수익을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런 데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연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 이제 목돈을 쥐고 있으니까 금융사기를 당하도 크게 당할 수가 있죠. 연금일 때는 한 달 왕창 공사에 도망 나가도 그 다음 달 돼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사기라든지 본인이 충동 지출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뭐 장수시에 자금 고갈이 된다든지 또 투자의 수익이 높은 만큼 실패 요인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자녀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모가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걸 알면 자녀가 절대 가만히 안 있죠. 뭐 사업을 하거나 사업이 잘 돼도 좀 확장하고 싶어서 부모에게 손을 들 거고, 못 되면 못 됐다고 손 내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인데 목돈 있는 게 자랑하는 걸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튼 목돈을 가지면 자녀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거. 그래서 연금 자산은 소비해야 되는 자산이고, 연금이 자꾸 그때 안 쓰면 계속 나오는데 안 쓰면 뭐 하겠어요. 뭔가 빨리 써야 되는 그런 기분이 들고, 목돈은 지켜야 하는 자산으로 이제 인식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방향을 은퇴 생활에 대비한 자산의 이제 리바런스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23년도 통계 자료인데, 실물 자산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거의 80% 정도 가지고 있고, 현금 자산은 한 20%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 반대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 거의 5대5 비율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너무 쥐고 있지 마시고 서서히 5대5의 비율로 맞추려고, 플랜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5대5로 해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그 금융자산으로 바꿨다면 그 금융자산도 은퇴 시점에 맞춰서나 연금자산을 7로 하고, 목돈 자산을 한 3 정도. 그래서 연금자산은 기본 생활비 정도로 쓰는 거고, 그 외에 뭐 의료비라든지 뭐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는 이제 그 목돈 자산으로도 좀 줘야 되겠죠. 자, 요런 게 이제 큰, 방향이라고 이제 인식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나? 이제, 연금의 종류 간단하게, 우리가 4주 동안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타이틀 위주로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 오늘 국민연금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직역연금은 특수직이라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특자 빼고 직역연금이고, 공무원연금, 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근데 별정우체국연금이 뭐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한 10,0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우체국, 이런 우리 도심에 있는 우체국은 공무원 연금을 탑니다. 대체로. 근데 시골에 있는, 그런데 이제 공무원 보내기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우체국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가 계약해서 만든 그런 우체국 조그만 단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별정우체국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강제죠. 2009조에는 퇴직연금, 회사 다니면 퇴직연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은 국가에서 또 노란우산 공제로 해서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직역에 계신 분들은 퇴직수당이라고 금액은 좀 작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구조는 이건 개인이 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위주로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활용할 것들이 많거든요. 국민연금은 사실 내가 손댈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좀 더 올릴 수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요 외에는 이래도 안 되면 이제 부동산 자산 많잖아요.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 한다든지, 또 농가 밭이 있으면 농지연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연금은 까다로워요. 자기가 경력이 뭐 5년 이상 있어야 되고, 집과 농지와 거리가 30km 직선거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지연금은 연금이라고 볼 수 없고, 산림청에서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임야를 국가에서 매입한 쪽으로 이제 그걸 연금처럼 주기 때문에 이제 연금이라고 말하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65세 되면 기초연금, 다들 기초연금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의 70%까지 주거든요, 하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70%까지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초연금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으려고. 기초연금을 안 받으신 분은 그래도 좀 자산 준비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필기는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금태 채널에 가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자세한 질문사항 하셔도 되고,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제가 4주 동안 강의 내용에는 이 내용은 뺐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제가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이건 디테일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국민연금은 국내 18세에서 60세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데, 여러분들이 요 끝나고 나가실 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뭐 반납, 선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개념만 찾고 그래도 나가시면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직역연금은 제가 워낙 내용들이 복잡하고 해서 비교해서 이제 뭐 시간 날 때 우리 공적인 간에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셋째 주쯤에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퇴직연금.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이 굉장히 시스템이 많아요. 퇴직금 제도가 오리지널 원래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2005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왜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이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는 앞에 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2005년대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2005년도에 국가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해서 무조건 외부 금융기관에 1년 단위 회사에서 자기 종업원수 비례해서 자금을 맡겨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퇴직연금 제도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 좀 작은 회사를 위해서 기업형 IRP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가장 최근에 생긴 거,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기금형 제도. 기업형 IRP나 비슷한데, 기금형 제도는 전문가가, 기업형 IRP는 그냥 금융기관, 은행에 맡기면 은행, 정권사에만 정권사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데, 기금형은 별도의 그 전문가 집단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한 개밖에 없어요. 푸른 씨앗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여기 투자 효과 좋다고, 그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거는 없습니다. 자, 이게 다음 주에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개인연금은, 사회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세제 적격에서 연금저축, 개인형 IRP,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세제 비적격으로는 보험, 생명보험사에서 하는, 이 개인연금 보험.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고요. 주택연금은 3주차에 설명드릴 겁니다. 주택연금, 이게 시작되는 관한 기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65세, 3주차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주 4주차에 상속과 정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유튜브에 상속 정리만 올리고 있거든요. 내용이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 조금 개념 좀 쉬운 것만 골라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거든요. 근데 알아놓으면 상속과 정리는 미리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이거 은퇴하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되는 거하고 추구양자 조건들 좀 알아보고, 시간이 되면 여가에 대해서 취미활동을 어떻게 고르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에다